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후견제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피후견인이 누가 될 것인가, 또 두 번째 시간에는 후견 청구, 후견 신청을 어떻게 할지 그 절차, 방법, 양식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심화시켜 가지고 후견제도를 이용할 때 피후견인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무엇을 도움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역시 신빈나 선생님 같이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 부회장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네. 네. 이 내용 되게 많이 아시잖아요. 네. 앞에서 한 내용 짧고 굵게 쏙쏙 들어오게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저도 아직 되게 많이 알지 않고 이렇게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후견인, 피후견인에 대해서 우리 충분히 알았는데, 후견인은 우리가 친족 후견인과 전문가 후견인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족 후견인, 그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이제 그 합의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그래서 법원으로 이제 법원에서 이제 선임을 하는 거죠. 전문가 후견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회복지사가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절차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시행하는 후견 교육을 듣고요. 거기서 수료가 된 이후에는 이제 가정법원에서 이제 후보자로 또 선임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원에서 이제 후견 사례를 이제 또 선임을 받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사 외에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 전문가 후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있습니다. 공공후견인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네. 도움이 필요한 아주 취약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 법원에서 공공후견인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특정 후견과 같이 약 2년 정도 후견 서비스를 시행해주는 제도도 있다는 말씀 간략하게 드립니다. 네, 아주 긴 내용을 핵심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좀 더 심화된 이야기를 해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성년 후견 제도를 제가 처음 공부할 때 이 제도가 왜 필요한 것이냐,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 내용을 이해하다 보면은 그 제도만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도움 필요한 이런 거에 그 차원을 넘어서는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단어가 인간다운 삶, 권리 보장, 이렇게 정말 우리 사회복지 가치와도 되게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이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특별히 피후견인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례로 흔히 지적장애, 또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또 치매, 그리고 또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중증의 환자들, 이런 우리 경우의 수를 이제, 물론 또 미성년도 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후견제도는 권리 증진입니다. 인간다운 삶의 증진. 어떻게 보면 방금 신민단 선생님 말씀하셨던 우리 사회복지의 가치와 이제 연결이 되는 아주 깊은 철학이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후견을 지원한다라고 할 때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피후견인의 권리를 지원한다 또는 대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원과 대리가 이제 용어적 차이가 있겠죠. 지원한다라는 것은 본인이 우리가 잔존 능력, 우리 후견 사회복지사들은 용어를 또 다시 바꿔가지고 현존 능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피후견인이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자기 결정 능력을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족한 부분만 지원하는 것이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표현하지 못하는 사항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피후견인의 입장에서, 여기서 입장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살아오던 방식에서 그 권리를 대리해 준다. 후견인 입장에서 권리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피후견인의 입장에서
권리를 대리한다. 그런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 권리 보장을 기반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하고 네. 남은 부분만 지원하는 거지 네. 뭐 전문가라고 해서 네, 네.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적절하지 않을 만큼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건 오히려 전문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요약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제가 요즘 요약하는 버릇이 좀 생겼어요. 네, 제도가 어려워서 한 번씩은 찍고 가야 좋을 네.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지금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 네. 권리 보장을 기반으로 한다는 얘기가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우리가 후견 활동 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입장에 생각할 때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그분의 그 피후견인의 사건 본인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그 입장을 존중하라라는 것 너무나 뭐 100번 강조해도 정말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그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 그 인식을 바탕으로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어떻게 그 입장에서 관리해 줄 거냐, 그 권리를 보장해 줄 거냐. 두 번째는 그분의 어떤 인간다운 삶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약하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련된 후견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영상이 이제 3개가 이제 있는데 저희 첫 번째 영상에서 어떤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 사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 사례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지적 장애, 우리 흔히 주변에 또 발달 장애, 어려움에 놓인 분들이 이렇게 계시죠. 자립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에 놓인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자, 이럴 때, 자, 우리가 그 첫 시간에 핸드폰 잘못된 계약 이야기했고요. 또 뭐 은행 업무, 자신의 어떤 적정한 어떤 금융 관련된 업무, 또 주택 관련해서 자기 어떤 주거권과 관계된 업무, 부동산 매매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상속과 관계된 형제들이 상속권자가 있으면은 적정한 그 상속의 권리가 있는데 이 형제들로부터 다소 침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러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거기에서 우리 사례로 들었던 그 지적장애 형제들이 핸드폰 이렇게 부적절한 계약 이런 부분들은 다시 후견을 한다라면 계약의 그 원위치 회복을 할 수 있다. 이제 그 사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이제 최근 들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분들이 정신장애인 분들, 또 치매 어르신, 이제 이런 분들도 재산보호나 신상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시가 지적장애인들 많이 나오지만 사실 정신장애인 분들이나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 그 정신장애인 그 가족이 있을 때 이분이 다소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이 그로 인해서 어려움에 놓인다.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 또 치매 어르신이 집에서 보호가 유지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시설에 입소하거나 또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예상될 수 있는데, 자, 이럴 때 후견인이 있다면, 자, 이분의 삶의 질, 삶의 환경을 위해서 정말 어떤 것이 좋을까 이런 거 생각하고요. 또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도 숙의하면서 물론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병원의 입원이라든가 또 치료 침습적 행위라고 그러는데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또 해줍니다. 예, 그럴 때 이 자신에게 후견인에게 주어져 있는 후견 그 업무에 대한 어떤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 업무에서도 또 법원의 그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법원이 판단을 도움을 준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이해하시면서 후견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후견인을 누구로 하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가족들이 하면 제일 좋겠지만 가족들이 해서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또 적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민감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민감한 만큼 조금 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후견인을 누구로 하느냐 참 고민이죠. 예, 고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또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경험했던 그 사례인데 그 후견인 자격 중에 이분이 예를 들면 어떤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또 이분이 이 신용이 불량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후견인 지정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 후견인은 또 피후견인에게 자주 방문을 하거나 또 일상생활에 가까이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신상보호는 가족이 하고 재산관리는 전문가 후견인을 지정해서 후견인을 둘로 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족 중에 경제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이 전문가 후견인은 또 신상보호에 또 이 조언을 해주거나 자문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피후견인의 이 권리를 최대치로 증진하는 아주 법원의 저는 솔로몬과 같은 좋은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거 보면은 재산관리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사회복지 쪽에서 보면은 신상보호 측면을 좀 더 민감하게 고민해야 될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상보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미성년 사례 이런 경우에는 교육, 또 양육, 보호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은 아주 그 제한되어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 후견사회복지사가 이제 방문을 해서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아이가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또 이 보호가 뭐 역량이라든가 또 가정 내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가, 학대는 없는가, 또 주거는 교육받는 그 주거 환경으로 적절한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신상관리, 교육에 대한 거, 의료에 대한 거, 주거에 대한 거, 또 이 그 일상생활에 대한 거,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거, 또 사회복지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사회복지 기관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기관들의 아주 유용한 복지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분들이 몰라서 서비스를 잘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활동보조 이런 거 모르거든요. 또 요양보호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아직 우리나라에 많아요. 이럴 때 후견 전문가가 가서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사회복지사의 후견 활동 정말 그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안 그래도 뭐 저는 사건을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이제 저희 전문가 후견인이 활동한 직종이 몇 개 있잖아요. 이제 많이 이제 비유가 되는 게 변호사와 사회복지사 비교를 하는데 이제 대보면 변호사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활동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가 정말 잘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연결해 주는 거. 네. 그리고 저희는 사회복지사 원래 기본적으로 늘 가정 방문해서 그분들의 삶을 그분들의 현장에서 이제 같이 고민하는 게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변호사의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저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이 신상보, 재산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구나 하면서 좀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왔던 것 같아요. 신상보, 재산관리. 근데 요 중에 사실 이제 사회복지사의 이제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실제로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저희 같은 사회복지사는
수급자라든가 뭐 재산이 많은 분들을 지원하는 경우는 네. 사실 많지 않은데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법원에서도 나름의 판단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 후견인들에게는 그런 사례를 좀 연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점점 발전하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서로가 지금 여러분 그 변호사가 사회복지 공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가 또 법률을 또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둘의 영역이 점점 가까워지고 특별히 이 후견제도만큼은 신상보호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사의 활동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저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제가 사례로 하나 소개드리면 저는 이 청소년 자녀를 둔 그 외삼촌이 후견인이에요. 근데 외삼촌이 이 청소년 형제 둘이 그 형제만 사는데 방문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방문을 했을 때 냉골방이었어요. 겨울에 제가 11월 말에 그 방문을 했는데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집이 완전히 쓰레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후견인에 대해서 제가 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후견인도 뭐라 할 수 없는 것이 그분도 너무나 어렵게 살고 있는 일용직 삶을 사는 그 외삼촌이셨는데요. 자주 방문을 하려도 또 방문할 수 없는 여력이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회복지사에 잘하듯이 바로 가장 가까이에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팀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문제에 대해서 주변에 후원을 연결을 해서 이분의 이 형제의 집을 청소를 해주고 그리고 사례관리자를 연계해서 그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있었는데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연계하고 그리고 또 저 진로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연계를 해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게 우리 사회복지 후견에 저는 굉장한 매력이고 꽃이었다. 그런 사례들이 후견 사회복지사들한테 물어보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재산 관리 부분도 사실 뭐 재산이 없는 분들을 뭘 관리해 이런 고민했는데 의외로 정부 보조금 관리가 안 된다거나 그렇습니다. 재산 관리가 안 되니까 오히려 친인척들한테 빚을 떠한다거나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서 오히려 경제적인 능력이 취약하신 분들의 재산 관리하는 게 정말 사명감 갖고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이제 선배 사회복지사한테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취약계층이라 하더라도 재산 관리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많이 알게 됐어요. 네. 이런 경우 있어요. 정부 보조금을 수급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견인이 그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 수급비를 본인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방식인 거죠. 그래서 법원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보고가 되어서 전문가 후견인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후견인이 이 재산에 그 집행되는 부분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도 있었는데요. 이 후견은 감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후견 감독 제도가 있다라는 걸 우리 생각하면 앞으로 계속 발전하다 보면 정말 인간다운 삶, 권리 증진에 도움되는 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3번의 영상에 걸쳐서 많은 내용을 알아본 것 같아요. 성년 후견 제도는 무엇이고 대상이 어떻게 되고 그 신청 방법이 어떻게 돼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까지 알아봤는데요. 짧은 영상이었지만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참고가 될 만한 성년 후견 제도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요. 함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